자녀에게 돈 보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범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중에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저는 25년 넘게 재무상담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통장으로 송금 한 번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송금 한 번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느냐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억대 세금을 내야 했고, 어떤 분은 똑같은 금액을 보냈는데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요즘 자녀들 형편이 어렵잖아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결혼은 해야겠고, 손주 낳으면 육아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선의로 보낸 돈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한 어머님은 아드님께 2억 8천만 원을 보내드렸다가 몇 년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이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본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은 수억 원을 주고받았는데도 세금 걱정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방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딱 3가지 원칙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000만 원만 넘으면 바로 세무서에 통보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00만 원씩 쪼개서 보내시고 8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보내시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쪼개서 보내는 게 더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용증만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차용증만 써놓고 실제로는 이자도 안 받고 돈도 안 받으면 세무서에서는 이게 진짜 빌려준 돈인지 의심하거든요. 특히 소득도 없는 자녀한테 큰 돈을 빌려줬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다니는 성인 자녀한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 손주 등록금을 직접 학교에 납부해주면 교육비로 인정돼서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쓰는 건데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무서는 평소에 우리 통장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그런데 특정 순간이 오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상속이 생겼을 때 같은 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금 출처를 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몇 가지 원칙만 지키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내도 될 세금을 수천만 원씩 내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받을 만한 방식으로 보내는 게 문제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것들 중에 잘못된 게 꽤 있거든요. 1,000만 원만 넘으면 바로 세무서에 알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10명 중 8명은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큰돈이 움직이면 금융 관련 기관에서 보고하는 건 사실이에요. 일정 금액 이상이 거래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가 된다고 해서 다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이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셔서 900만 원씩 쪼개서 보내세요. 오늘 900만 원, 다음 주 900만 원, 또 그 다음 주 900만 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보내시는 거죠.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쪼개는 게 더 수상해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폐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큰 돈을 한 번 보내는 것보다 일부러 쪼개서 보내는 게 더 의심을 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님이 아드님 결혼 자금으로 3,5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1,000만 원 기준이 무서우셔서 900만 원씩 4번에 걸쳐 보내셨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아드님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더래요. 여러 번 쪼개진 송금 패턴이 오히려 눈에 띄었던 겁니다. 차라리 한 번에 보내고 메모를 확실히 남기셨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용증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차용증 한 장 쓴다고 다 대출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자녀한테 억대 금액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이자는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돈 갚을 기한도 정확히 안 정하셨고요. 실무에서는 이걸 진짜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돈 준 거지 빌려준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증여로 보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어머님은 28세 따님께 1억 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따님은 대학원생이었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전부였습니다. 이자도 전혀 안 받으시고 돈 갚을 날짜도 그냥 나중에라고만 하셨어요. 실제로 갚은 돈도 한 푼 없었고요. 몇 년 뒤 따님이 전세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무서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고 결국 증여로 판단돼서 세금을 내셔야 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보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보냈느냐, 어떤 상황에서 보냈느냐,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입증할 기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다니는 32살 아들한테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 보내시면 이거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본인 소득이 있는데 부모가 계속 보태주는 거니까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왜 버는 사람한테 계속 돈을 주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21세 대학생 손주 등록금을 할머니가 직접 학교 계좌로 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세금 안 나와요. 학생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납부하는 거니까 교육 목적이 명확한 거죠. 똑같이 돈을 쓰는 건데 방법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세무서는 평소에 우리 통장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럴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특정 순간이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런 큰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기 시작합니다. 지난 5년, 10년간 어떻게 돈이 움직였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습관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패턴들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특히 주목하는 5가지 상황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본 케이스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금액을 여러 번 쪼개서 보내는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을 피하려고 900만 원씩 보내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왜 쪼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족 계좌에 계속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대학생 자녀 통장에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든지 은퇴하신 배우자 계좌로 큰돈이 반복해서 입금된다든지 하는 거죠. 수입이 없는 사람 통장에 왜 이렇게 큰돈이 계속 들어오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비싼 집이나 차를 산 경우예요. 작년까지 월세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재작년까지 중고차 타던 사람이 갑자기 억대 외제차를 샀다. 이러면 어디서 돈이 났는지 물어봅니다.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통장으로 돈 받자마자 현금으로 뽑는 게 반복되는 경우예요. 2천만 원 들어오면 바로 현금 인출, 또 2천만 원 들어오면 또 인출, 또 들어오면 또 인출. 이런 패턴은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상적인 거래면 통장에 그냥 두거나 필요할 때만 쓰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도 전혀 안 받고 원금도 전혀 안 받는 경우예요. 차용증만 딱 하나 써놓고 몇 년째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그건 대출이 아니라 그냥 준 돈으로 봅니다. 진짜 빌려준 거면 이자 지급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고 조금씩이라도 갚는 흔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5가지 패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받을 만한 방식으로 꼬리가 잡힐 만한 방법으로 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억울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자녀 도와주려다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황금 원칙만 기억하시면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자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송금할 때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돈 보내실 때 메모 쓰는 칸 있잖아요. 거기에 딱 한 줄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을 구해줍니다. 어떻게 쓰느냐고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냥 생활비라고만 쓰지 마시고 손주 대학 등록금, 결혼 지원금, 가구 대금 대신 결제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왜 보냈는지 알 수 있게 써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송금하시고 나서 화면을 꼭 캡처해두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화면 저장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버튼 2개만 동시에 누르면 되잖아요. 그것만 해놓으셔도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화면 하나가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관련된 서류도 함께 챙겨두시고요. 결혼 지원금 보내셨으면 청첩장 꼭 보관하세요. 등록금 보내셨으면 입학증명서나 등록금, 고지서 사진 찍어두시고요. 가전제품이나 가구 사드렸으면 영수증 챙겨두시는 겁니다.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완벽합니다. 실제로 짧은 메모 한 줄과 간단한 증빙 서류가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케이스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한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650만 원을 보내셨어요. 송금할 때 메모 칸에 딱 한 줄 쓰셨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2023년 1학기라고요.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를 사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셨어요. 몇 년 뒤에 손주가 취업해서 집을 살 때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봤는데 이 자료들 덕분에 교육비로 바로 인정받아서 세금 한 푼 안 냈습니다. 메모 한 줄과 서류 한 장이 500만 원 넘는 세금을 절약한 거예요. 이거 정말 간단한 일 아닙니까? 메모 한 줄 쓰는 거, 화면 저장 한 번 하는 거, 서류 챙겨두는 거. 이것만 하셔도 나중에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빌려주는 돈은 진짜 대출처럼 운영하셔야 합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이자 지급 기록과 원금 상환 흔적이 실제로 있어야 대출로 인정받습니다. 차용증에 뭘 써야 하느냐? 날짜를 명확히 쓰세요. 2025년 11월 5일 이렇게 정확하게요. 원금도 분명히 쓰고요. 2천만 원, 5천만 원, 얼마를 빌렸는지 숫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갚는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입니다. 이자를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 무슨 이자를 받느냐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자를 받아야만 진짜 대출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게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중금리와 큰 괴리가 없는 수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율이랑 비슷하게요. 요즘 같으면 1년에 4%, 5%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실제로 받으셔야 해요. 차용증에만 써놓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매달이든 매년이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으시고 그 기록을 꼭 남기세요. 통장으로 받으시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으니까 제일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원금도 조금씩이라도 상환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1년에 100만 원씩이라도 200만 원씩이라도 받아서 통장에 기록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로 갚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으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분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다니고 있다든지 사업하고 있다든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소득이 전혀 없는데 억대 돈을 빌렸다. 이건 세무서에서 안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공증을 받거나 증인 서명을 받아두시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공증받는데 비용이 몇만 원 들긴 하지만 나중에 몇천만 원 세금 내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낫잖아요. 제가 상담한 한 아버님은 아드님께 7천만 원을 빌려주실 때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어요. 차용증 제대로 쓰고 1년에 4.5% 이자 받기로 하고 매년 315만 원씩 이자를 통장으로 정확히 받으셨습니다. 원금도 3년마다 2천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실제로 첫 번째 상환을 받으셨고요. 나중에 아드님이 집 사실 때 세무서에서 확인했는데 이게 다 대출로 깔끔하게 인정돼서 문제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대충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한테 돈 빌려주듯이 제대로 하셔야 나중에 안전해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님이 대신 사용하시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제일 흔하게 하시는 실수인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녀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부모님 돈 넣어두고 부모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금도 들고 적금도 하고 주식도 사고 펀드도 운용하시고요. 나중에 불려서 자녀한테 주려고 하시는 건데
실무에서는 이걸 결국 부모 재산을 통한 이익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고요? 돈의 출처가 부모님이고 운용도 부모님이 하셨고 그걸로 생긴 이익도 결국 부모님 재산에서 나온 거니까요. 명의만 자녀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는 부모님 돈이라는 거죠. 특히 그 돈으로 부동산 계약 같은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자금 출처 소명이 바로 시작됩니다. 자녀가 30살인데 갑자기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직장은 다니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세무서에서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봅니다. 통장 내역을 다 확인하죠. 그때 부모님 돈으로 만든 계좌였다는 게 드러나면 큰일입니다.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데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어요. 늦게 신고했으니까 벌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도 계산돼서 더해집니다.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 내고 주는 겁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10년마다 나눠서 주시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증여가 아닌 다른 합법적인 구조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설계한 뒤 진행하는 겁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재정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몇 천만 원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가 만난 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따님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12년 동안 직접 적금도 들고 펀드 투자도 하셨어요. 처음에 6,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억 8천만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그걸로 따님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봤고 결국 전부 증여로 판단돼서 세금에 가산세에 이자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금액을 내셔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증여 신고하고 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안 냈을 텐데 말이에요. 자녀 명의 통장 절대로 부모님이 대신 쓰지 마세요. 주실 거면 제대로 신고하고 주시고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관리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 여러분 이해되셨죠? 송금할 때 메모 남기고 증빙 챙기기, 대출은 진짜 대출처럼 이자 받고 원금 받기, 자녀 명의 통장 함부로 안 쓰기. 이것만 지키시면 평생 안전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으면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셨고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보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1년 전 일이에요. 한 어머님이 상담실에 오셨는데 얼굴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11년 전에 큰아들한테 2억 8천만 원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였대요. 급한 마음에 그냥 보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불안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증여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밤에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부가제척 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시효로 소멸된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뭡니까? 세금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시효와 증거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아버님이 아드님 명의로 통장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처음 9천만 원을 넣고 아버님이 직접 운용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통장만 빌려준 거고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돈이 3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35세가 되어서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려는 순간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처음 들어간 9천만 원도 아버님 돈이고 운용도 아버님이 하셨으니 결국 부모 재산을 통한 이익이라고 판단됐어요. 해당 자금 전부가 증여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엄청난 금액을 내셔야 했습니다. 애초에 초기에 증여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분쟁 없이 정리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례는 자녀 명의 통장을 함부로 쓰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아버님이 따님 결혼 때 혼수를 도와주시려고 2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게 하셨어요. 송금 메모에 결혼 지원금 혼수가구 구입이라고 명시하고 청첩장 사진과 구입 영수증,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몇 년 뒤 따님이 집을 사실 때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봤는데 이 자료들을 제시하니까 바로 비과세로 인정됐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돈의 액수보다 기록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행동점검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송금 전에 반드시 4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송금 메모의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까? 둘째, 관련 증빙을 보관했습니까? 셋째, 금액과 관계, 상황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넷째, 빌려준 돈이라면 이자와 상환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훗날 증여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법은 매년 바뀌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록과 증빙, 목적이라는 원칙이에요.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절세는 편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돈 보낼 때마다 메모 한 줄 쓰는 습관, 화면 캡처하는 습관, 서류 챙기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송금할 때 메모 한 줄, 증빙 한 장, 화면 캡처 한 번. 3분도 안 걸립니다. 이 3분이 10년 뒤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막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결과예요. 자녀에게 도움 주시는 거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 따뜻한 마음이 세금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배운 원칙들 꼭 실천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송금할 땐 메모와 증빙, 빌려줄 땐 이자와 상환, 자녀 명의는 함부로 안 쓰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평생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 자녀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면 꼭 이 이야기 전해주세요.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전하되 방법은 똑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장의 서류로 상속세 걱정을 크게 줄이는 실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실천이 가족의 평생 재산을 지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